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미래한 그룹 본사타워. 81층, 회장실과 이사의 회의실이 위치한 이곳은 늘 차분하고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다. 그러나 오늘 그 고요함은 무참히 깨졌다. 계약 파기 통보입니다. 오늘부로 모든 조건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미국 본사의 파트너가 전화를 통해 그렇게 말했다. 영상회의실 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고위 임원들, 투자자들, 실무진까지 20명 가까운 인물들이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강준호 회장, 올해 55세. 단단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오랜 세월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침착하지 못했다.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셔츠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방금 받은 소식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한 그룹의 붕괴를 알리는 시한폭탄이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파트너 측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게다가 비즈니스 영어로 직접 설명할 사람을 요청했습니다. 서민규 비서실장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통역은 강준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다. 윤 실장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대체 인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처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강준호를 피했다. 실장 중 한 명이 작게 중얼였다. 그냥 회의 종료하시죠. 이 상태로 말 실수라도 하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청소복을 입고 손에는 막 쓰던 걸레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금방 나가려던 찰나 무언가를 느낀 듯 멈춰 섰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어 터진 건 웃음소리였다. 임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여기 어학원인 줄 아나. 수백억짜리 협상인데 감히. 다른 임원은 혀를 찼다. 청소부가 통역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회의 협상 과정을 수차례 통역한 경험도 있고 지금 아무도 나설 수 없다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강준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눈동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민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런걸레. 회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다 잃는 것보다 위험한 선택이 낫다. 원결음이 이어지고 곧 미국 파트너가 다시 등장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름이 강 회장이 물었다. 유나라입니다. 아라는 고개를 숙이고 헤드셋을 썼다. 곧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Good afternoon. This is Ara Yoon speaking on behalf of Myri Han Group. I'll be interpreting the chairman's message today. 정적.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어 발음은 원어민 수준, 어조는 명확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파트너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라는 흔들리지 않고 전달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협상의 흐름을 읽고 톤을 조절하며 화법을 바꾸어 전달하는 고급 스킬이 녹아 있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다. 처음엔 그녀를 의심하던 이들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이 청소복 입은 여성의 능력에 전율을 느꼈다. 30분 후 아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역하며 헤드셋을 벗었다. 상대 측은 3개월 유예를 수락하고 재협상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고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 회의실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했다. 그녀가 회사를 살렸어. 누군가 중얼였다. 서민규는 이를 안 물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누구지? 유나라입니다.
환경미화팀 소속입니다. 그저 청소부라고. 아라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장대비 같던 긴장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82층 회의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혼란과 충격의 려운이었다.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수백억 원의 계약을 이혼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와 이계로 굳어진 이곳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다. 유나라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와 청소도구를 들고 원래 자리에 돌아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몇몇 직원들은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가 눈이 마주치자 피했다. 휴게실에선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짜 청소부 맞대. 대학 나왔다던데. 그것도 외국어 전공. 근데 왜 여기서 청소를 하지? 유나라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도 대꾸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반응을 익숙하게 겪어온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민규, 회장실 비서실장이자 수년간 강준호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회의실 모니터를 다시 돌려보며 아라의 모습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그녀가 헤드셋을 끼고 영어로 말하던 장면, 회장의 발언을 유연하게 통역하던 장면, 특히 상대방의 긴장을 풀기 위해 어조를 낮추고 이틀을 섞던 그 장면. 이건 단순한 영어 실력이 아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서민규는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는 아라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다. 계급 질서를 위협하는 변수, 계획되지 않은 돌발 존재. 그는 이 청소부가 진짜 청소부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인사팀 시스템에 접속해 유나라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이력은 간단했다. 이름, 유나라. 출생지, 전북, 정읍. 학력, 직업전문학교 졸업. 익사일, 6개월 전, 계약직. 민규는 눈썹을 찌푸렸다. 너무 깔끔해. 경력도, 학력도, 자격증도 최소한만 기재된 상태.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단순한 이력서 같았다. 이력서를 위조했나? 아니면 누군가 지워줬나? 그는 이 문제를 혼자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편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다. 강준호 회장은 유리창 밖 야경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도심이 그의 눈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재환아.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은재한. 미래한 그룹의 공동 창립자였고 자신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물. 재환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숫자보다는 사람을, 성과보다는 철학을 중시했다. 회사를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회의 기둥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상주의자. 그러나 그들의 길은 점점 달라졌다. 준호는 확장과 수익을 원했고 재환은 연구와 지속 가능성을 주장했다.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그해 겨울 재환은 출장 도중 차량 사고로 사망했다. 무엇보다 그의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모든 이에게 충격이었다. 그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 준호는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마음속에 묻었다. 하지만 오늘 유나라, 그 눈, 말투,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침묵 속에 담긴 단단함. 혹시 설마. 그는 손을 떨며 다시 아라의 이름을 되뇌었다. 유나라, 윤씨, 아라. 이름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불러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한편 아라는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구석진 휴게실에서 조용히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작은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다.
젊은 남성과 어린 소녀. 소녀는 5살쯤 되어 보였고 남성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직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미래한 타워의 밤은 낮보다 더 바빴다.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야근에 지친 직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81층에서 시작된 소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청소부가 회사를 살렸다더라. 우연 아니야. 준비된 사람 같던데. 왜 그런 사람이 청소를 해? 유나라는 그 말들을 들었다.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복도에 울리는 목소리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레를 움직였다. 그날 밤 서버실 근처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였다. IT팀 직원 몇 명이 달려왔고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내부 데이터 접근이 지연되고 일부 파일이 열리지 않았다. 백업은 응답 없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유나라는 서버실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니터에 떠 있는 오류 코드, 반복되는 로그 패턴.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날 새벽 2시, IT팀은 결국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철수했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아침에 다시 보자는 말만 남겼다. 서버실에 불이 하나둘 꺼졌다. 그때 유나라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갑을 벗고 키보드 앞에 앉았다. 화면을 켜고 로그를 다시 불러왔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권한 충돌, 누군가 접근 권한을 잘못 설정했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접근 경로를 하나씩 추적하며 오류의 근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버 구조를 다시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열었다. 1시간 후 오류 메시지는 사라졌다. 데이터 접근 속도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상된 파일은 복구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스템 상태를 점검한 뒤 로그를 정리해 익명 계정으로 IT팀 공유 폴더에 업로드했다. 그녀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잠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고 큰 문제 없이 업무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서민규는 차가운 얼굴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어젯밤 서버 오류, 내부 접근 문제로 보입니다. 접근 기록은 유나라 직원의 아이디가 근처 시간대에 감지되었습니다. 그 말에 민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기다리던 기회였다. 청소부가 서버실 근처에 있었지. 청소 구력이라 출입 자체는 가능했습니다만 그게 문제야. 민규는 즉시 인사팀과 보안팀을 호출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유나라는 인사팀 사무실에 불려갔다. 유나라 씨, 어젯밤 서버실 근처에서 뭘 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대로 말하면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더 깊은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결국 짧게 대답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시된 구력이었습니다. 민규는 서류를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시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유나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깊은 피로만이 서려 있었다. 추가 조사 전까지 근신 처리합니다. 그 말은 판결처럼 내려졌다.
복도를 나서며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는군.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서버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다. 익숙한 개발 환경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다. 미래한 내부 시스템과 연동되는 외부 테스트 서버를 통해 동일한 오류를 재현하고 수정 코드를 정리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다시 한번 익명으로 파일을 전송했다. 다음 날 IT팀은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었다며 보고했다. 오류는 단순한 권한 충돌이었고 외부 침입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남긴 수정 코드 덕분에 시스템 안정성도 개선되었다. 익명 파일이요? 강준호 회장이 물었다. 네,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내부 구조를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얼굴이 떠올랐다. 청소복을 입고 헤드셋을 쓴 채 침착하게 협상을 이어가던 젊은 여성. 윤아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서민규는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오류는 해결되었고 아라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근신만 받은 상태였다. 이 여자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겠지.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 낯선 건수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윤아라는 그 시각 작은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속삭였다. 아빠, 조금만 더.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침묵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침묵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준호 회장은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새벽마다 자주 잠에서 깼고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 유리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대학, 창업, 성공까지 함께했던 친구. 윤재한. 재한은 준호와는 성향이 달랐다.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준호가 수치를 계산하고 성장을 고민할 때 재환은 기업의 가치는 사람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회사를 창립하고 5년쯤 지났을 무렵 그들의 의견차는 점점 커졌다. 준호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공격적인 확장을 원했다. 반면 재환은 연구와 기술 내재하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마찰은 결국 냉전으로 이어졌고 서로를 점점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재환은 출장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준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회복된 건 운전기사의 시신뿐이었다.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안에 있던 사람은 불의 탄자네 속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재환의 5살 딸도 함께 있었다. 그 아이는 실종되었다. 뉴스는 몇 주 동안 떠들썩했고 준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채 회장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친구를 잃은 충격보다 딸아이까지 잃은 상실감이 더 컸다. 자신이 반박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혹은 그 마지막 통화를 더 따뜻하게 했더라면, 그는 죄책감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날의 다이어리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런 준호 앞에 이제 윤아라라는 여성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연이라 생각했다. 우연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신이 알아보지 못했던 인재.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행동, 눈빛,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숨기려는 태도가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다. 그날 오후, 준호는 일부러 본사 10층을 찾았다. 자신이 직접 회사의 각 층을 돌아다니는 일은 드물었지만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복도 끝, 한 청소용 카트가 보였다.
그 앞에서 아라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깜짝 놀라기도 전에 얌전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윤아라 씨. 둘 사이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어느 각도에서는 어렴풋이 제한의 눈매가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덕분에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으로 많이 놀랐을 텐데. 아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도 억울함을 표하지도 않았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강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혹시 예전에 컴퓨터나 시스템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IT 엔지니어셨어요. 어릴 때부터 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지난번 회의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말을 아꼈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문장이 떠올랐다. 혹시 너는 그 아이니? 그때 살아남은 그러나 어느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자료 상자를 꺼냈다. 20년 전 서류들과 사진들, 창립 당시의 회의록과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남긴 몇 장의 메모. 그 중 하나에 윤아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아라 만 5세. 취미, 벌 그리기. 싫어하는 것, 우산 없이 비 맞기. 그 옆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적힌 편지가 종이에 붙어 있었다. 아빠랑 같이 벌 보러 가기. 준호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같은 시간, 아라는 미래한 그룹의 구석진 창고에서 폐기 예정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바인더 중 하나에서 오래된 회의록이 떨어졌다. 그녀는 무심코 펼쳤고 그곳에서 두 사람의 서명이 함께 적힌 첫 번째 창립 계약서를 보았다. 강준호, 윤재한.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이름, 그 서명, 펜 쪽의 눌림까지 기억 속과 똑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원위치에 두었다. 곧 모든 걸 알게 되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다. 그날 오후, 윤아라는 청소 업무 도중 문서보관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미래한 그룹 본사 지하 2층, 외부 출입이 거의 없는 이 공간은 오래된 종이 문서들과 기록 보관용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대부분의 직원들도 무심히 지나치는 장소였지만 아라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득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 벽에는 폐기 예정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은 박스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스 하나를 열었다. 오래된 회의록, 재무 보고서,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내부 메모들. 그 중 하나에 눈이 멈췄다. 재무이사회 회의록 2004년 11월. 그 시기는 바로 윤재환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다. 아라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다. 회의 내용은 회사의 미래투자 기획과 공동대표 체제에 대한 논의였다. 대부분의 서류는 평범했지만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재한형, 이건 너무 무리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밑에는 검은색 잉크로 쓰인 이름. 준호. 아라는 메모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회의 메모가 아니었다. 회사의 경로가 둘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오간 마지막 대화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른 박스를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앞면에는 희미하게 윤재한 개인 유언 관련 문서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증서와 함께 한 통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의 모든 지분과 자산은 내 딸 윤아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녀가 아직 어리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강준호가 보호자로서 신탁을 관리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내 뜻을 이어갈 수 있을 때만. 아라는 무릎을 꿇은 채 그 편지를 붙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의 흔적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짧은 기억을 떠올렸다. 함께 별을 그리던 밤,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이 유언은 법적으로는 무효일 수 있다. 20년이 지난 문서이며 보호자에 의한 신고가 없었기에 아라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물증이었다. 그 순간 문서 보관실 문이 열렸다.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차가운 목소리. 아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을 보고 눈이 좁혀졌다. 최연우, 비서실에 새로 들어온 젊은 남성. 최근 회장 곁을 자주 오가며 입지를 넓히고 있던 인물이었다. 현우는 천천히 걸어와 아라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저건 뭐죠? 아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한 듯 빛났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누가 지시했죠? 그는 짧은 순간 주변을 둘러보고 곧장 아라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다. 아라는 강하게 버텼다. 돌려주세요. 이건 제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부 주제. 현우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이 서류가 세상에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회장님은 물론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겁니까? 나는 진실을 원해요. 진실은 때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주위를 재빠르게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이걸 가지고 떠들면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라졌던 당신처럼 또 다른 누군가도 사라지게 될지 몰라요. 그 위협은 분명했다. 아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가방에 넣고 문서 보관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추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또렷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라는 조용히 회장 비서실로 향했다. 비서실 앞에서 잠시 멈춘 그녀의 손에는 투명한 파일에 담긴 유언장이 있었다. 미래한 그룹의 서버는 그날 새벽 4시 17분 완전히 멈췄다. 중앙 데이터 센터의 보안 경보가 울렸고 몇 분 뒤 전사 네트워크가 다운되었다. 모든 부서의 이메일, 문서 서버, 회계 시스템, 심지어 출입 통제 장치까지 작동하지 않았다. 본사 82층 회의실에는 곧장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강준우 회장은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해킹입니다. IT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부 시스템의 외부 접근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코드 구조를 보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회사 내부 시스템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가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민감한 데이터가 많은 대기업으로선 보안 침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신뢰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럼 내부 공모 가능성도 있단 말이오? 강 회장이 묻자 모두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연우였다. 어제 저녁 서버실 주변에서 윤아라 씨가 목격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는 이미 한 차례 시스템장에 당시 출입 기록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그녀가 해당 구역에 머무른 시간이 이번 사건의 초기 침입 시간과 겹칩니다. 민규가 바로 말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부 신분으로 2번이나 보안 구역에 접근하고 그 결과 회사 시스템이 손상되었다면 윤아라 씨를 호출하십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몇 분 뒤
아라는 회의실에 들어왔다. 검은 제복 위에 이름표가 달린 단정한 청소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 앞에 섰다. 윤아라 씨, 현재 회사 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건 시간대에 해당 구역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그녀는 침묵했다. 강 회장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라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한 장의 USB를 꺼냈다. 이 안에는 해킹 공격 당시 시스템 로그와 복구 알고리즘이 들어 있습니다. 어젯밤 저는 제 외부 장비로 시스템 백업을 시도했습니다. 문제의 소스 코드는 내부 권한을 도용한 계정에서 나왔고 그 IP는 비서실 전용 단말기입니다. 모든 시선이 최현우에게로 향했다. 현우의 얼굴은 경직되었지만 그는 재빠르게 반응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조작한 로그일 수도 있겠군요. 자신이 해킹하고 영웅인 척 복구한 다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라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서버 침입 로그 전체와 복구 기록, 그리고 복사본을 외부 변호인에게 전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회사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윤아라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정체와 의도를 모두 설명하시오. 아라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입술 사이로 풀어냈다. 저는 윤재한 박사의 딸입니다. 20년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세상에서 제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후 몇 년을 버티다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보육시설과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제가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고 나서야 과거의 일부를 되짚을 수 있었고 그 끝에서 미래한 그룹과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얼어붙었다. 한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지금까지 침묵했습니까? 강 회장이 물었다. 이 회사가 제 아버지의 일부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에서 전기가 튀는 듯했다. 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의 등 뒤에서 최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도 확실치 않잖습니까? 겨우 편지 한 장, 유언장 하나로 회사를 흔들겠다는 겁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법무팀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전 외부 로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한 박사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윤아라 씨의 신분과 DNA 확인 결과도 일치합니다. 이 자료는 언론에 공개되기 전 우리 쪽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아라는 회의실 테이블에 마지막 USB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제 비서가 회사 기밀을 외부 기업에 넘긴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걸 우연히 보았고 그동안의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보안팀이 움직였고 최현우는 결국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언론은 아직 이 사건을 모른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강준호는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윤아라, 그녀의 고백, 유언장, 모든 퍼즐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야겠군요. 윤아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굴복이 아닌 선언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미래한 그룹은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사 내부는 고려했지만 사람들의 심장은 모두 거세게 뛰고 있었다. 회사 전체의 메신저에 퍼진 단 한 문장. 윤아라, 윤재한 박사의 친딸. 그 이름 하나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회장 비서실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파장은 순식간에 전 부서로 퍼졌고
수많은 직원들이 얼굴도 모르는 청소부의 진짜 정체에 대해 수근거렸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불편해했고 어떤 이들은 안도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눈빛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진짜 이 회사의 주인이었던 거야. 하지만 정작 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출근했고 같은 청소복을 입고 구내식당의 테이블을 닦았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용히 닦아냈다. 다만 이제 더는 누구도 그녀를 쉽게 부르지 못했다. 며칠 뒤 이사회가 열렸다. 강준호 회장은 직접 윤아라를 이사회에 초청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는 스스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윤재한 박사의 딸 윤아라 씨가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윤재한 박사는 저와 함께 미래한 그룹을 만든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그는 기술, 사람, 그리고 가치 중심의 경영을 강조했고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온 방식과는 상반된 철학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아라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는 출장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와 함께 그의 딸 역시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아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자 제 한계였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이어지는 말은 훨씬 낮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진실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실 생각입니까? 그건 이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강준호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가 회사의 후계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 순간 아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회장직, 후계자 자리, 그 어느 것도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민규조차 고개를 갸웃했다. 저는 단지 제 아버지가 남긴 철학과 뜻을 회사 안에 되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회사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부패하고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존재가 위협이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진실은 가려져선 안 됩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날 밤 강준호는 비서에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 몇 장, 노트, 그리고 무엇보다 윤재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녹음기가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준호야,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내 곁에 없겠지. 녹음 속 재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내가 이 회사를 더 멀리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부탁이 있다. 아라를 지켜줘. 강준호는 눈을 감았다.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다. 재한과 함께 창립 초기에 밤을 새우며 브리핑을 준비하던 날들, 투자자들 앞에서 뜻이 갈라져 목소리를 높이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얼어붙은 순간. 그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운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너무나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다. 그는 마침내 속삭였다. 재한아, 내가 널 배신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미래한 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명의로 글을 올렸다. 진실에 대한 사과문. 나는 윤재환의 친구였다. 그리고 그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는 진실 앞에 침묵했고
그 침묵은 상처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가로막았다.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를 이제는 지켜야 할 시간이다. 다음 날, 그 글은 언론에 실렸고 모든 직원들의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사람들은 웅성했고 사회는 놀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은하라는 비로소 이름을 되찾았다. 은하라. 그 이름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갖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회장실에 스며들고 있었다. 강준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었다. 회의는 없었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어젯밤 은하라에게 직접 전화해 오전에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다. 아라는 아무 말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고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강준호는 조용히 손짓으로 그녀를 회의실 안으로 이끌었다. 탁자 위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건 아라가 조심스레 물었다.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야. 나에게 직접 보낸 건 아니었다. 원래 법무팀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사고 이후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분산시켰고 일부는 파기되었지. 그는 봉투를 밀어주며 말을 이었다. 최근 내부 조사 중 이 편지를 발견했다. 정확히는 복구된 문서 중 한 파일에서 스캔 이미지로 남아 있었지.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고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손글씨로 써내려간 문장은 삐뚤고 흐릿했지만 익숙했다. 그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아라. 너는 이 편지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 이건 내가 무언가 잘못될 때를 대비해 쓰는 글이니까. 아빠는 요즘 회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믿었던 사람들이 더는 믿음직스럽지 않고 내가 생각한 방향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어. 무엇보다 준호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 우린 친구였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빠는 단 하나만을 바란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를. 이 회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때론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해.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란다. 널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가. 아라는 편지를 다 읽은 뒤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말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살려냈다. 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이 편지를 찾아야 했고 이 진실을 밝혀야 했으며 그 아이를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그가 무너진 진심을 꺼내기 전에 아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은 믿고 있었어요. 강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아라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단단했다. 그가 의심했다는 건 그만큼 기대했다는 뜻이에요. 실망은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니까요. 그 말에 강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단어를 내뱉었다. 미안하다. 긴 정적. 그리고 아라의 목소리. 전 회장님은 증오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아무도 날 찾지 않았는지 원망했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 회사를 망가뜨릴 생각도 했어요. 강준호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아버지의 땀이 묻은 곳이에요. 여기엔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가 있고 그걸 이어가기 위해선 복수가 아닌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분명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뒤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청소부가 아닌 아버지의 철학을 잇는 한 사람으로.
강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진실을 마주한 이 젊은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긴급 산액 공지가 내려졌다. 윤아라, 미래한그룹 전략혁신실 특별보좌관으로 임명. 그 문장 하나가 다시 한번 조직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기대와 관심이었다. 그녀는 본사 81층에 배정된 작은 사무실로 올라갔다. 텅 빈 공간,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넓은 유리창.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하늘을 향해 솟은 도시의 빌딩들 너머로 어린 시절 별을 그리던 하늘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알아야,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위에서 무엇을 보려 하느냐란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았다. 윤아라가 미래한그룹 전략혁신실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첫날, 82층 복도는 말 그대로 적막했다. 누구도 대놓고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고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 침묵 속 눈빛 하나하나가 말해주고 있었다. 여기서 그녀가 뭘 할 수 있을까? 회의실에서는 아라가 주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그녀는 아버지 윤재환이 생전에 준비하던 인간 중심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사내 기술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설비 투자안을 제안했다. 우리는 더 이상 숫자만 보고 회사를 운영해선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회의실을 채웠다. 이 회사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기술과 시장보다 먼저 사람을 투자해야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기침소리와 한숨이 섞여 나왔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팔짱을 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그중 가장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이는 기획실장 김도훈이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유럽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은 ROI가 3년 내 회수 가능한 투자입니다. 반면 윤 보좌관님의 안건은 최소 7년 이상 장기 플랜이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아라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기획실장님, 불확실성은 모든 미래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도훈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분명한 비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단지 과거의 이름만으로.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아라는 주춤하지 않았다.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10년, 20년을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문서를 펼쳐 보이며 세부 데이터를 설명했다. 잠재 투자 수익률, 인재 이탈 방지율,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까지 모든 수치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발표는 정교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실질적 결정은 유보되었다. 그날 저녁 회사 내부에서는 조용한 모임이 하나 열렸다. 장소는 본사 근처의 고급 일식집. 참석자는 김도훈 실장을 포함한 몇몇 고위 임원들, 그리고 오랜 기간 미래안의 재물을 장악해온 인물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도훈이 말했다. 강 회장은 이제 힘을 잃고 있어요. 윤아라가 그 공백을 채우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기반이 흔들릴 겁니다. 그 애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나? 한 임원이 물었다.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구조를 바꾸려 합니다. 투자, 인사, 조직 문화까지.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생태계를 무너뜨릴 겁니다. 회장과의 관계는? 회장은 이제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죄책감과 과거에 얽매여 있죠. 그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정책 반대 여론 조성, 사내 설문 조작, 외부 언론 기획 기사 유출.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낯선 인물에게 우리가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 댓글에는 수십 개의 반응이 달렸고 사내 메신저에서도 혁신실은 권력 노름의 도구일 뿐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아라는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82층 사무실에서 라근을 이어가며 기존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고 직원들이 진짜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아냈다. 그녀는 매일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매일 같은 청소 아줌마와 인사를 나눴으며 경비실 아저씨들과 커피를 나눴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아래에서부터 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게시판에 또 다른 익명 글이 올라왔다. 그녀가 비록 청소부였을지라도 우리 중 누구보다 회사를 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진짜 변화를 믿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글은 예전의 분위기와 다르게 좋아요가 수백 개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김도훈이 그녀를 직접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라를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부담스럽습니다. 당신이 가진 진실, 철학, 배경, 모두가 내 입장에서 보면 위협입니다.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네요.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문서를 하나 건넸다. 이건 유럽 합작권 재검토안입니다. 당신이 제시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반영해봤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다. 그 안에는 기존의 공격적 확장안이 아닌 인재보호, 지력사 연계, 친환경 제조 방식 도입 등 그녀가 말했던 가치들이 녹아 있었다. 설득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동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아라는 고개를 들었다. 도훈의 얼굴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눈에는 처음으로 동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시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봄이 왔다. 서울의 공기는 부드럽고 투명해졌고 미래한 그룹의 본사 앞가로수들도 연두빛 새잎을 피워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는 81층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공식 기념식. 그리고 무엇보다 윤나라가 전략혁신실 특별보좌관으로서 처음으로 전사 앞에 서는 날. 강준호 회장은 단상에 먼저 올라 짧게 말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넘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아래 고개를 숙였다. 윤재한, 나의 친구이자 이 회사의 또 다른 창립자가 남긴 뜻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잇는 사람을 이 자리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명이 전면 무대에 집중되었다. 윤나라가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고 소박했다. 가슴에는 작은 별 모양 브로치가 달려 있었는데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무대 앞 수천 명의 직원들, 카메라, 언론, 투자자들이 숨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아라는 마이크 앞에 섰고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에 반응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실 저는 한동안 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으며 때론 세상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들어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무대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저는 바닥을 닦았고 벽에 손자국을 지웠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매일 닦아냈습니다.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 배웠습니다. 청소팀 동료들이 눈물을 훔쳤다. 경비실 아저씨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발전해야 합니다. 시장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라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야기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추구하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혁신을 말하되 사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오늘 저는 아버지가 남긴 미완의 철학을 이어 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대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을 위한 기술, 세대를 잇는 가치. 그 밑에 슬로건이 함께 나왔다. 윤재한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일부는 일어나 박수를 쳤고 청년 사원들은 환호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조직 개편이 아니었다. 20년 전 잊혀졌던 이름, 철학,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윤아라는 마무리 발언을 이어갔다. 이곳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불균형, 불신,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상처들. 저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문제들을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왔다. 그 순간 강준호가 조용히 걸어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나는 이제 명의회장의 자리로 물러나려 합니다. 청중이 놀랐다. 더 이상 나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은 올바른 사람에게 미래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친구의 딸입니다. 동시에 나의 후계자입니다. 박수가 다시 한 번 터졌다. 이번에는 그 어떤 박수보다 뜨겁고 길었다. 며칠 뒤 미래한그룹의 정문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렸다. 윤재한 이노베이션 센터 기술과 사람을 잇는 공간. 아라는 여전히 매일 아침 출근하며 건물 로비를 지나쳤다. 청소부들과 인사를 나눴고 경비실 아저씨와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액자로 걸려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자신이 처음 그렸던 별 하나가 스케치북 종이에 고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별을 바라보며 매일 묵상했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진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